2년 전 화재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물리치료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바늘 정리하는 손놀림이 너무 익숙했어요. 가위를 튕기는 그 특별한 버릇까지 똑같았거든요. 집 비밀번호를 한 번에 맞추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다고 확신하는 순간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수선실 전등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침에 끓여둔 미역국이 이미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전자레인지에 데워서라도 먹었을 텐데 왠지 모를 허전함에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집 안을 울렸죠.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생소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 물리치료사 강진우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배정받아 왔는데요. 문을 열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제법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얼굴은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유난히 차분해 보였죠. 김순자 어머님 맞으시죠? 무릎 재활 치료건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오세요. 강진우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보행에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하시고요. 특히 비 오는 날엔 더 아파하세요. 그때 강진우의 시선이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바늘통으로 향했습니다. 수선일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바늘들이 여러 개 꽂혀 있었는데 평소에 정리를 자주 하지 못해서 좀 어수선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강진우가 말없이 바늘통으로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바늘들을 하나하나 빼서 다시 꽂기 시작했습니다. 은색 바늘을 맨 앞쪽에, 검은 바늘을 가운데에, 나무 손잡이가 달린 바늘을 뒤쪽에. 제가 늘 맞추던 순서와 정확히 같았어요.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만. 정리정돈을 좋아해서요. 강진우가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만 제 가슴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강진우의 손놀림이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바늘 하나하나를 다루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바늘통을 제자리에 놓고 나서 강진우가 무심코 가위를 집어들었는데 가위 끝을 손가락 등으로 2번 톡톡 튕기는 거예요. 그 버릇, 정확히 그 버릇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특이한 버릇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가위질하기 전에 손가락 등으로 가위 끝을 2번 튕기는 그런 버릇 말이에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어서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혹시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시는데요. 강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낯선 경계심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그럼 오늘은 간단히 상담만 하고 갈게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치료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강진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어머님 상태를 보니 주 3회 정도 방문해서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반쯤 어떠세요? 네, 좋아요. 강진우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현관문까지 배웅하면서 무언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바늘통을 다시 보니 정말로 제가 평소 정리하던 순서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멈춰 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움직인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정지해 있던 시계 바늘이 갑자기 한 칸 움직인 것 같은. 다음 날 아침 8시 반. 정확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진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자서 피곤했는데 그 미소를 보니 왠지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재활 치료 시작하기 전에 차라도 한 잔 드실까요? 우리자요. 우리자요? 강진우가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우리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 뭔가 놀라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아, 네. 좋습니다. 주방에서 녹차를 우리면서 강진우를 슬쩍 관찰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자세가 너무 반듯했습니다. 마치 긴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님, 무릎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한 2년 전부터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차를 내오면서 강진우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온스포를 먼저 올려드릴게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 운동 효과가 좋거든요. 강진우가 가방에서 온스포 패드를 꺼냈어요. 제 무릎에 올려주면서 온도를 확인하는 손길이 참 세심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으세요? 적당해요. 온스포의 따뜻함이 무릎으로 스며들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아팠던 부분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장 보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려도 됩니다. 재활 치료하면서 영양 상태도 중요하거든요. 괜찮아요. 아직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장 보기가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었어요. 무릎이 아프다 보니 무거운 물건 들고 걷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에 나물을 무쳤어요. 평소 같으면 참기름을 넣어서 고소하게 무쳤을 텐데 왜인지 모르게 오늘은 참기름병을 보니 망설여지더라고요. 대신 배즙으로 간을 맞춰서 나물을 무쳤어요. 배의 단맛이 나물의 풋내를 잡아주면서 깔끔한 맛이 났습니다. 나물을 먹으면서 문득 누군가 참기름 냄새를 싫어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누구였을까요? 기억이 흐릿해서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택배가 왔어요. 마동철 씨가 직접 가져다 주셨는데 현관에서 강진우와 마주쳤나 봐요. 순자 씨, 아까운 그 사람 말인데요. 네. 어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에요.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마동철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는데 저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문득 집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드나들게 되었으니 보안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 설정을 바꾸려다가 그만뒀어요. 왜인지 모르게 망설여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 조금 전에 강진우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한 번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 안녕하세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강진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분명히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에 척척. 어머니 생일을 조합해서 만든 비밀번호인데 어떻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가슴이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계속 쌓여가던 의문들이 점점 더 큰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일부러 바늘통 순서를 뒤섞어 놓았어요.
은색 바늘을 뒤로, 나무 손잡이를 앞으로, 검은 바늘은 중간이 아닌 맨 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만약 강진우가 정말 우연히 바늘을 그렇게 정리했다면 내일은 다른 순서로 정리하겠죠.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음 날 오후 강진우가 치료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늘통이 어수선한 걸 보더니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다는 듯이 바늘들을 하나씩 빼서 다시 꽂기 시작했어요. 은색을 앞으로, 검은색을 가운데로, 나무 손잡이를 뒤로. 정확히 원래 순서대로요. 왜 또? 제가 놀라서 말하자 강진우가 손을 멈췄어요. 아, 죄송해요. 손이 먼저 움직였나 봐요. 손이 먼저 움직였다고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보통 몸에 완전히 밴 습관일 때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강진우가 씻을 물을 달라고 했어요. 싱크대 아래 수건 있으니까 쓰세요. 그런데 강진우가 싱크대 문을 열더니 맨 앞에 있는 수건은 그냥 두고 뒤쪽으로 손을 뻗는 거예요. 맨 뒤에 접어서 넣어둔 수건을 꺼내더라고요. 그 수건은 제가 특별히 아껴두던 거였어요. 오래전에 받은 선물이었는데 모서리에 작은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거든요. 강진우가 수건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모서리에 새겨진 이니셜이 보였거든요. J와 H. 그날 밤 어머니 상태가 평소보다 좀 나아 보였어요. 며칠 만에 정신이 맑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세요? 아, 순자야. 오늘은 머리가 좀 막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늘기만 넘기면 된다. 바늘기만 넘기면 된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세요? 준호가 늘 하던 말이야. 바늘기만 넘기면 된다고. 어려운 일도 바늘기만 넘기면 실이 통과하듯이 해결된다고. 다음 날 재활 스트레칭을 받으면서 저는 강진우의 팔을 유심히 봤어요. 소매가 조금 올라간 손목 부분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거든요. 화상 자국 같았는데 크기며 위치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예전에 주전자에 대인 그 자리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동생 서경호가 찾아왔어요. 형수, 안녕하세요. 서경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권리금 내놓고 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장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서경호가 임대료 인상 공문을 내밀었어요. 액수를 보니 현재보다 3배나 올라 있었습니다. 공문 뒷면을 보니 대성로지스라는 회사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는데 화재 때 누군가 그 이름을 언급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재활사와 함께 산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녁에 강진우가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긴급 연락 문서에서 유추했습니다. 납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강진우가 돌아간 후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앞을 쓸었어요. 바닥에 하얀 분필 가루 같은 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늘기. 누가 이런 글자를 썼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바늘기라는 단어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심장은 크게 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장례식 때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습니다. 한동안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묻어두었던 것이죠. 앨범을 펼치니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장을 골라 들었습니다. 구조대원 복장을 한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강진우가 오는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8시 반. 정확한 시간에 강진우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들어와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누었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진우 씨, 잠깐 앉아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강진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앨범을 펼쳐서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순간 강진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을 아세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강진우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죠? 강진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말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바늘통 정리하는 순서, 가위 튕기는 버릇, 참기름 싫어하는 것, 집 비밀번호, 수건의 위치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잖아요. 강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김순자 어머님의 안전을 먼저 지켜야 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김순자 어머님이라고 했어요. 그냥 어머님이 아니라 성함을 부르면서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강진우가 일어서서 식탁에 작은 쪽지를 두었어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밤 가게 문을 단단히 걸어두세요.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강진우가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평소보다 훨씬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잠깐, 진우 씨. 하지만 강진우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쪽지의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일단 강진우가 부탁한 대로 문을 평소보다 더 단단히 잠갔어요. 자정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가게 쪽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유리문이 덜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가게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동철 씨 트럭이 나타났어요. 마동철 씨가 급하게 뛰어내려서 그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남자가 깜짝 놀라더니 어둠 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검은 밴이 보였습니다. 마동철 씨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서 번호판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두려움보다도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진우보다 먼저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순자 씨 맞으시죠? 중년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신원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유혜란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유혜란 씨가 거실에 앉더니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022년 겨울에 일어난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기억해요. 그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방화였어요. 세상이 순간 정지한 것 같았어요. 방화라고요? 네, 최근에 수사가 재개되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보험 사기와 연관된 조직적 범행이었어요. 유혜란 씨가 파일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보험회사와 건설업체들이 얽혀 있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일부러 화재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올리는 방식이었죠. 그럼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희생자들이죠.
목이 메어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때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분 중에서도 증언하겠다는 분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원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셨어요. 얼굴과 목소리, 때로는 이름도 바뀌기도 합니다. 유혜란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진우였습니다. 강진우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유혜란 씨를 보고 멈춰 섰어요. 유 팀장님, 진우 씨, 이제 말할 때가 됐어요. 강진우가 침묵 속에서 고민하더니 천천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호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년 넘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제 앞에 살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준호와 함께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엄마 바닥 밑에 숨겨둔 게 있잖아요. 뭐? 아빠가 예전에 숨겨둔 철한 말이에요. 준호와 함께 거실 장판을 들추었어요. 녹슨 자물쇠를 열자 메모와 작은 저장 장치가 나왔어요.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늘기만 넘기면 된다. 마이너스 대성로지스 관련 모든 자료. 준호가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대성로지스 내부 문건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보험 사기를 위한 계획서, 건물 매입 목록, 그리고 방화 계획까지. 그때 서경호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형수, 지금 당장 서류에 사인하셔야 해요. 서경호가 명예 이전 서류를 내밀며 소리쳤어요. 회사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저는 도장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이 공청의 날이네요. 정해진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내일 공청회에서 얘기해보고 결정할게요. 서경호가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날 밤 준호와 함께 내일 공청회 준비를 했어요.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바늘기만 넘기면 돼요, 엄마. 무릎이 저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공청회 당일 많은 주민들이 구청 회의실에 모였어요. 회사 측에서는 오세용 이사가 나와서 해명을 늘어놓았어요. 이번 개발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호가 프로젝터로 화면을 켰어요. 대성로지스의 내부 문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22년 화재 사건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험 사기 계획서, 방화 지시서, 건물 매입 목록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방화와 보험 사기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세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경호가 뒤늦게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가 일어서서 정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강진우 씨는 제 아들 준호입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이름은 바뀌었어도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원보호를 받으며 증거를 모았어요. 저는 증언하겠습니다. 회의장이 뜨거워졌어요. 주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가게 간판을 바꿨어요. 수선집 대신 바늘기라고 새긴 작은 나무판을 달았습니다. 바늘기라고 했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다림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멈춰있던 삶도 바늘기를 통과하면 다시 깨어집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의 실이 다시 한 줄이 되었어요. 준호가 어머니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창밖으로 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늘길을 통과한 실처럼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넘어섰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였는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